이때 두산중공업,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다 날라갔을 때예요. 날라갔죠. 네. 주가가 먼저 빠집니다. 주가가 먼저 빠지고 이때 다 무슨 얘기하냐면 아직도 수주 받을 거 많다. 그렇지. 그리고 이익 사이클 시작도 안 했다. 그거 맞아요. 첫 번째 위험은 이제 오픈 AI가 펀딩에 실패하거나 네. 안녕하십니까. 증시학도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투자 인사이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우리 김열매 애널리스트를 초청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점에 김열매 애널리스트처럼 현재의 어떤 문명 대전환의 상황을 한국에서 정확히 아시는 분은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모셨습니다. 우리 김열매 애널리스트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부담스럽게 소개해 주시는 건가요? 제가 궁금해하던 거를 딱 얘기하셔가지고 네, 바로 제가 모셨습니다. 일주일 만에 그 영상 본 지 일주일 안 돼서 이제 모시게 됐는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데이터 센터 분석을 열심히 잘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원래 테크를 좋아하고 네. 15년 이상 건설 애널리스트를 네. 해서 부동산을 주로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까지 근무하던 회사가 사모 펀드를 주로 운용하는데 한국의 자산운용사뿐만 아니라 글로벌 자산운용사가 최근 한 2년 사이에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 투자에서 오피스보다 데이터 센터 투자에 더 적극적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도 직업이 있으니까 공부하기도 했고 네. 테크를 원래 좋아하는데 백그라운드가 부동산이니까 네. 이 구조가 좀 잘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더 열심히 보게 된 것 네. 같아요. 사실상 지금 이 문명사, AI 문명사의 핵심 요체를 하나 뽑아자면 그게 바로 데이터 센터죠. 데이터 센터 없이는 뭐 일이 전혀 안 되는 거니까. 왜냐하면 예전처럼 컴퓨터 여러 대사 가지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다음에 대형 데이터 업체들이 칩을 모조리 다 일본 말로 아도를 쳐가든, 네. 아도를 쳐가는 상황이니까 그걸 쓰고 싶으면 결국은 내가 사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데이터 센터에 계좌 열어서 그걸 뭐라고 해야 되지? 뭐 하나 네. 아이디 열어서 네. 그거를 써서 그걸로 AI를 만드는 게 지금 현재 구조인 거죠. 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상업용 부동산 업계에서는 부동산으로 보느냐, 인프라로 보느냐 논란이 있어요. 네. 부동산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건물을 짓는 개발부터 완공하고 나서 준공하면 결국에 필요한 사람들이 임차를 하는 거죠. 네. 빌려서 쓰는 거죠. 요 개념인 거고요. 그러면 임대료만 들어오면 되겠네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걸 또 인프라로 보시는 분들은 일반 부동산보다 요구 조건이 너무너무 많아요. 네. 특히 전력망, 그렇죠. 연결을 다 해야 되고 지금 나오는 대형 프로젝트들은 미국, 중국 대부분 선진국들 다들 이제 온사이트 발전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결국 데이터 센터만을 위한 전력 발전소를 지어야 되니까 인프라 사이드에서 보는 거죠. 그리고 이게 사실은요,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빅텍들이 캐펙스 늘린다 할 때 어떤 사이클이었냐면 미국의 빅테크들은 데이터 센터를 빌려 쓰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돈으로 자기가 직접, 지어서 썼던 거죠. 직접. 네. 그러니까 자산운용사들이 들어갈 룸이 많지 않았던 겁니다. 뭐 거대 자본들이 자기 공장 자기가 짓겠다는데 뭐. 맞아요. 네. 그리고 미국의 데이터 센터 리츠가 상장되어 있는 게 두 개가 있는데 네. 에퀴닉스랑 디지털 리얼티가 있는데요. 얘네가 코로케이션 사업이라고 해서 데이터 센터를 하는데 빅텍만큼 크지 않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 데이터 센터를 자기가 지어놓고 일정 부분씩 임대하는 거를 코로케이션 사업이라고 합니다. 네. 빅텍들도 자기 사업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빅텍도 이 에퀴닉스나 디지털 리얼티 같은 코로케이션 사업자의 임차인으로도 가는 거예요. 네네. 이렇게 가던 시장이었는데 네. 요것만으로 자기 돈으로 짓거나 빌려 쓰는 거 정도로 해결이 안 될 정도로 수요가 폭발한 거죠. 갑자기 폭발했죠. 이게 오픈 AI 나오면서 그렇죠. 불을 질렀죠. 22년 11월 이후입니다. 맞습니다. 네, 네. 딱 그 시점 정도가 네. 불을 지르기 시작해서 자산운용사들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자산운용사 들어갔다는 건 빅테크들의 돈만으로도 안 된다. 맞습니다. 네.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은 이제 국가가 성장할 때 부동산을 자기 돈으로 짓다가 대출 좀 받아서 짓다가 여기서 더 커지면 투자자를 모집해서 짓고 다 지으면 팔잖아요. 네. 또는 임대를 주죠. 네. 요런 사이클로 지금 데이터 센터가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점점 시장 규모는 커져가고 있고 네. 자본 조달 규모도 매우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다는 거죠. 대충 그러면은 혹시 22년 11월 이전과 이후의 데이터 센터의 규모가 네.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지금 한 2년 사이에 제가 알기로는 미국이 제가 지금 숫자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22년 정도까지의 총 재고
절반 정도가 아마 2, 3년 사이에 추가로 50%가 붙었고, 네. 2, 3년 사이에. 네. 그러니까는 2016년부터 시작된 데이터 센터의 역사, 지난 8년간의 역사가 딱 2년 만에 50% 증가했다. 그렇죠. 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AI 모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 클라우드를 점점 쓰는 것만으로도 2000년대 중반부터 2020년 요 정도까지가 연평균 한 17% 성장률이 나왔거든요. 네. 요것도 되게 놀라워요. 음. 우리 뭐 했다고. 그렇지. 근데 이제 우리가 인스타에서도 이제는 사진을 안 올리고 영상 올리고 이러는 것만 해도 클라우드를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데이터 처리 용량이 커진 거죠. 네. 이것도 10% 후반대 숫자여서 낮지 않았는데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30%대 이렇게 최근 몇 년 사이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해서 매년 전년 각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전년 대비 성장률이 30%가 넘게 규모가 큰데도. 그러면서 이제 계획이 커지는 겁니다. 아. 왜냐하면 전력이 확보 가능한 부지부터 빨리 선점을 해야 되니까 갑자기 속도전이 되면서 네. 최근 2년 사이에 미국의 계획이 지금 6조 달러 얘기하고 있는데요. 데이터 센터 통 지어야 될 게. 네. 그래서 지금까지 미국이 지은 것만큼을 또 짓겠다. 아, 지금 2년 동안에 50% 증가한 거 빼고 네. 그동안에 지금 50% 증가한 상태에서 그거에 지금 더블. 똑같은 양을 또 짓겠다. 근데 물론 이건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 숫자가 너무너무 커지니까 네. 가늠이 안 되잖아요. 가늠이 안 되죠. 그러니까 노이즈도 당연히 많아지고 있고 네. 자금 조달 라운드를 돌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서로 경쟁적으로 들어갔다면 지금은 여기도 돈 달라고 해, 저기도 돈 달라고 해, 여기도 몇 기가 한다고 그러고 너무 많으니까 네. 점점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나오겠죠. 투자자 중에는. 네네. 누군가는 아직도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상단도 높아지는데 요걸 보수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야, 계획만 어마어마하고 지금 보니까 28년까지는 3분의 1도 못 갈 것 같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네. 계획이 이제는 더 커지는 게 아니고 계획된 거에서 노이즈가 더 생길 거야. 라는 주장이 지금 미국에서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야, 약간 이제 물류센터 생각이 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수출입 물류센터라고 하면 항만 근처에 가 있어야 되는데 네. 데이터 센터라는 건 사실은 전력 가까이에 있어야 된다. 그렇죠.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문제는 미국의 전력이라는 게 과거 옛날에 구닥다리 전력이니까 맞아요. 신규가 이렇게 6조 달러를 커버리지할 만큼 될 거냐. 지금 오픈 AI가 오라클하고 계약한 것만 해도 5기가와트인데 맞습니다. 5기가와트가 말이 5기가와트지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화력도 아니고 원자력 5기잖아요. 맞아요. 대한민국 전체 데이터 센터가 지금 2기가와트거든요. 대한민국 2.5배를 지금 계약한 거예요. 대한민국 전체가 이제 150기가와트 네. 정도인데 네네. 그 중에서 현재 이제 데이터 센터 저희는 굉장히 작습니다. 2기가 상업용 데이터 센터는 2기가와트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것도 지금 전기 모자라서 난리고 네. 앞으로 계획이 2에서 4기가와트 저희도 지금 한국도 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네네. 다 의욕적으로 덤벼들고 있는데 그래봐야 대한민국 전체 규모는 오라클이랑 오픈 AI 계약한 거의 절반 또는 그만큼도 안 되는 네. 그 사이에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가는 거고 빅텍들 각자가 대부분 계획이 거의 10기가와트씩이에요. 네. 5에서 10기가와트씩을 네. 아마존도 하겠다. 그리고 메타도 하겠다. 10기가와트 콜로서스 프로젝트를 계속하고 있는 게 지금 XAI, 네네. 테슬라죠. 네네. 네. 미국은 지금 100기가와트 얘기를 네. 하고 있고 음. 미국의 전력 수요가 이렇게 급등한 거는 사실 2000년대 데이터로는 없는 일이거든요. 거의 건국 이래 거의 뭐 한 이게 두 번째쯤 되겠다. 첫 이제는 번째나. 막 이제 차트를 그리시고 보시는 분들도 이 정도면 산업혁명 때 철도 까는 수준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 그러네요. 거죠. 그러네요. 네, 네. 미국하고 중국하고 데이터 센터 짓는 전력 수요가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국가 수준으로 보면 일본 하나예요. 어마어마한 느낌 오신 거죠. 야, 그 세계 3, 420만큼의 전력을 데이터 센터에서 새로 생긴 거. 저는 이걸 네. 딱 보면서 헉, 이거는 거의 신대륙 발견 수준인데 네네네네. 미쳤네. 네네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폐쇄했던 석탄 광구도 다시 열고 어. 원전도 뭐 SMR 지으라고 하고 인허가 다 내주고 네. 뭐 가스, 원유 뭐 다 돌리는 거죠. 네. 이러는 게 이러고도 지금 모자란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네.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오직 준비되어 있는 나라는 중국 하나밖에 없네. 얘기 듣다 보니까. 중국이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런 쪽을 워낙 많이 키워놨고 네. 그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많다 보니까 중국이 사실 지금 전력 캐파 여력이 제일 크죠. 그죠. 네. 중국에게 부족한 건 엔비디아가 없다. 그렇죠. 칩이 없는 거지. 전력은 남아도는데 이게 서로 안 맞아. 서로.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를 기업에서 해가지고 비용을 감당하겠습니까? 이거 전력 인프라라고 표현하는 거는 정부가 해줘야 되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미국은요. 네. 또 전력이 민영화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버크셔- 주별로 민간 기업들이 이쪽 지역에 유명한 회사, 이쪽 지역에 유명한 회사 이렇게 다 잡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민간 기업이다 보니까 수익성이 맞으면 또 할 수 해요. 있는 거고 어. 그러면서 지금 전력 수요 폭증하니까 민간 기업이 경쟁력이 있으면 원래는 전기를 좀 싸게 공급했었는데 네. 미국도 전기 요금이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특히 데이터 센터 많이 짓는 주에서 네.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 네. 뉴스 있더군요. 데이터 센터 짓는 걸 주민들이 투표로 반대하고 뭐 네, 그런 맞습니다. 게 생긴다고. 이대로 가면은 지금 미국에서도 데이터 센터 아주 많이 짓는 지역 중에 하나가 노스턴 버지니아, 북부 버지니아인데 네. 이쪽은 지금도 주 전체 전력 사용량이 30% 가까이를 데이터 센터가 쓰고 있는데 네. 이대로 가면 몇 년 후에 50%래요. 전력을 더 많이 짓는데도 네. 그걸 대부분 데이터 센터가 다 가져간다. 네. 그래서 많이 짓는데도 전기요금은 안 내려갈 것 같다. 오히려 올라갈 것 같다라는 네. 거죠. 그러니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만도 있는 거고 그러면 지금부터 6조 달러 계획한 거를 다 순탄하게 갈 거냐. 이게 이제 지금부터의 고민인 거예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우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거를 공부한 지가 한 2년 정도 됐거든요. 네. 초반에는 네. 와 미쳤네. 전력도 사야 되네. 근데 막 너무 빨리 올라가잖아요. 네, 네, 네. 이 사이클이 아무리 좋아도 제가 여의도에서 스승님께 배운 거는 네. 리서치 센터에서 배운 거는 아무리 좋아도 PBR 10배 되면 사는 거 아니다. 애널리스트가 콜 함부로 하면 안 된다. PBR. 네, PER이 아니고 PBR 10배. 전력이 지금 PBR이 그렇게 갔어요? 10배가 넘는 회사들도 이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해가 안 되네? 이랬어요. 네. 그런데 제가 2년 동안 공부하고 나서 느낀 거는 내가 밀어냈다. 왜냐하면 뭐 더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더 간다는 얘기 아니고 어떤 사이클이냐면 2000년대 중반에 조선주 사이클 기억나시죠? 네네. 미포 네네.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열몇 배 올랐어요. 그때 아마 PBR이 그 정도였을 거예요. 네네. 수주가 뭐 10년치 잔고 아.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두산그룹에서 컨설팅을 했었는데요. 네. 엔진 요즘 난리 났잖아요. 네, 두산 엔진. 네. 선박 엔진이 그때 전 세계의 배를 다 바꿀 것처럼 오더에 대한 기대감이 신규 수주 기대감이 올라갔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벙커시로 사용하던 걸 뭐 경유 LPG 바꾼다 그래서 그때 아주 친환경 선박으로 바꾼다고. 저도 열심히 탐방 다녔다가 아주 뭐. 네. 그랬는데 그게 꺾이면서 난리가 났던 거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걸 내 인생에 2번 볼 줄은 몰랐어요. 근데 지금이 전력이 그런 사이클이고 왜냐면 네. 오더하는 쪽에서는 일단 오더를 넣고 봐야 돼요. 네. 납기가 2년씩 걸리는 게 전력 관련주니까 그렇지. GE 번호버가 수주 잔고가 10년치여서 이제는 뭐 2년 안에는 만날 수도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당연히 그쪽이 먼저 가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저는 이번 사이클에 제일 중요한 게 전력 발주가 제일 먼저 나온다라는 거였고 왜냐하면 그래서 전력이 없으면 데이터 센터 못 짓는 거니까. 네,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네. 인허가를 거의 받을 즈음에 전력 인허가가 날 때쯤에 제일 먼저 오더를 주는 게 발전기, 전력 관련된 거. 네. 그래서 이쪽이 제일 먼저 수주가 증가했고 네. 그러면 이거는 지금은 거품이라고 얘기는 못 하겠어요. 네. 그런데 뭘 봐야 되느냐? 그 다음에 반도체가 언제 들어가느냐가 사실 핵심인데 네. 제가 너무 옛날 트라우마 때문에 걱정이 많았던 거예요. 네네. 전력주 이렇게 올랐고 반도체도 꽤 올랐으면 반도체도 이미 뭐 오더를 다 알고 있겠지. 네. 그런데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인허가 그러니까 전력은 워낙에 납기가 오래 걸리니까 기존보다 더 빨리 오더를 넣은 거고요. 네. 반도체는 오히려 기술이 좋아지고 있고 네. 설계도 계속 바꿔야 되니까 신중해지고 있고 네. 그 이 사양을 정하는데 이 전력 인허가 받은 거에서 반도체 사양 정하는 거는 또 1, 2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확정되고 나서 그 다음에 주문이 들어가는 거구나. 맞습니다. 네. 반도체는 오더하고 나면 걔로 그냥 해서 10년 이상 돌려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반도체 사이클이 이렇게 커지고 길어질 거라는 거를 저도 작년 이맘때 몰랐던 거죠. 네네네. 아, 일본 같은 국가가 생긴다고 놀랍네라고 하면서도 네. 반도체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됐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각도기님 방송하시는 내용도 다 너무 공감하고 네. 그렇게 보고 있었는데 반도체가 아직은 오더가 충분히 나간 게 아닐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거는 꺾여야 꺾이는 사이클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 다 좋은 것만 있냐? 저는 걱정하시는 게 너무 이해가 돼요. 네. 왜냐하면 그 천문학적인 6조 달러, 우리나라 네. 돈으로 9천조 원이잖아요. 네네네. 좀만 가면 이제 경 될 네, 건데 네, 네. 그 경에 돈이 들어가서 그러면 그게 뭘로 돈을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가 뭐 ROE 10%를 생각하든 아니면 뭐 뭐를 생각하든 간에 경이 들어가면 그래도 한 1,000조는 벌어야 될 것 같지 그렇죠. 않아요? 아무리 그렇죠. 좀 낮게 멀티플을 높게 줘도 네. 500조 원은 1년에 어디선가 나와야 될 것 같잖아요. 네네네. 누가 500조 원을 AI에 쓸 것이냐. 그렇죠. 요게 이제 지금 중요한 거고. 그렇죠. 네. 지금 오픈 AI하고 엔트로픽이 엄청 경쟁을 하고 있고 제미나이도 만만치 않고 또 XAI도 붙을 거고. 네. 저는 궁극적으로 엔비디아도 이 시장에 진입할 거라고 보는데 네. 이 별들의 전쟁에서 정말로 현금 여력이 있는 애와 아닌 애가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시장에 불을 붙여서 제일 먼저 쏘아 올린 건 사실 오픈 AI인데 그렇죠. 저도 뭐 GPT 처음에 열광했죠. 네. 근데 돈은 제일 없고. 스타트업이지 스타트업 사실상. 그쵸. 네네. 지금 보니까 연환산 매출액이 25 빌리언. 네. 250억 달러. 네. 네. 그러면 뭐 30 몇 조 원. 네. 밖에 안 되는데 오픈 AI가 지금 자기가 데이터 센터 쓰겠다고 약정한 게 1,000조 원이 이제 찍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본도 얼마 없는 애가 네. 계속 남의 돈 투자 받아가지고 네. 1,000조 원의 임대차 계약을 한다는데 요걸 과연 얼마나 편안하게 봐줄 수 있느냐. 네네네. 요게 이제 앞으로 걱정인 거죠. 네네. 그러니까는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로 따져 보면 오히려 반도체보다 시그널은 전력 기기. 네. 그래서 시그널이 훨씬 빨리 나온다. 왜냐면 걔네 적재가 10년이나 있기 때문에 G 버너버를 맞습니다. 지멘스 뭐 이런 애들. 그래서 2007년에 증시 고점일 때요. 2007년 10월쯤이죠. 네. 2008년에 리먼 사태가 왔지만 네. 상반기에 베어스턴즈가 있었고 근데 2007년 10월 달에 저는 건설애널 그때는 건설애널이 아니었지만 건설을 봤으니까 2007년 10월 달에 GS건설 대림산업이 20만 원을 찍어요. 네.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올라갑니다. 네. 이때 두산중공업,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다 날라갔을 때예요. 날라갔죠. 네. 주가가 먼저 빠집니다. 주가가 먼저 빠지고 이때 다 무슨 얘기하냐면 아직도 수주 받을 거 많다. 그렇지. 그리고 이익 사이클 시작도 안 했다. 그거 맞아요. 네. 나중에 더 좋아지거든요. 그 왜냐면 조선업체 2010 몇 년까지 수주 좋았어. 15년까지가 뽑아 먹었어요. 그거 네. 오랫동안 뽑아 먹어요. 네, 정말 오랫동안 먹었어. 근데 증시 고점은 주가의 고점은 훨씬 빨리 반영하고 그러니까 수주가 워낙 긴 사업들은 주가 네. 고점도 되게 빨리 와.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는 제일 앞단에 있는 애가 뭘까? 첫 번째 위험은 이제 오픈 AI가 펀딩에 실패하거나 네. 뭐 오픈 AI가 아니더라도 뭔가 AI 산업에서 전방에 있는 애들이 네. 좀 더 소비자에 붙어 있는 쪽에서 노이즈가 발생하는 게 1단계. 그리고 그런 면에서 제가 3호 대출도 좀 째려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노이즈가 없다면 주가상에서는 누가 먼저 보여줄까? 첫 번째는 전력기기주. 이게 제일 먼저 수주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네. 이게 주가가 먼저 꺾이고 그 다음에 수주가 좀 늦게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좀 다른 산업에 대해서도 네. 연관돼 있는 반도체까지도 네. 고민을 해야 되는 시그널을 주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있고요. 지금부터는 저는 제일 앞단에 있는 애가 뭘까? 첫 번째 위험은 이제 오픈 AI가 펀딩에 실패하거나 네. 두 번째가 뭐냐면 자산운용사가 많이 참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산운용사가 자기 돈으로 참전하는 게 아니잖아, 문제는. 자기 돈도 들어가요. 그렇지, 당연히 들어가긴 자기 돈도 하겠지. 들어가지만 많이 안 들어갑니다. 많이 못 넣어요, 또 법적으로. 네. 자산운용사는 시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네. 내 돈 100%로 사업을 못 합니다. 네네. 자기가 하고 싶어도 제한이 있고요. 펀드를 설정하면서 자기 돈 조금 넣고 네. 투자자 자금을 모아서 에쿼티도 설정하고 대출 펀드가 바로 이 3호 대출이라고 말하는 펀드를 만들어서 또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네. 3호 대출이 자산운용사가 만든 펀드에 돈을 넣는다? 아니, 그러니까 둘 다요. 에쿼티 펀드가 있고 네네. 대출 펀드가 있고요. 대출 펀드가 있고. 네네. 그러면 이 양쪽 다 투자자가 누구냐면 대체로 연기금,
네. 공제회, 네. 보험사 이렇게 다양한 투자자들 그리고 미국은 고액자산가들도 많죠. 네, 그렇겠죠. 그들의 리테일 자금까지도 사모펀드화해서 들어오고 있는 거죠. 네. 제가 이걸 보니까 여기가 좀 느낌이 싸한 게 네. 2007년의 건설 부동산 업계의 구조랑 좀 비슷한 거예요. 2008년 리먼 사태 나고 나서 한국도 건설업종이 하한가 이틀 연속 맞고 네. 난리 난 적이 있거든요. 네. 한국도 PF 사태가 문제였어요. 네. 그 당시에도? 네. 그때도 오. 그래서 저축은행 사태 2012년까지 그게 이어져요. 아, 그렇구나. 그걸 설명 좀 해주세요. 시장이 별로 관심은 없지만 네. 왜냐면 1금융권의 문제가 아니니까 네. 저축은행 캐피탈 문제로 이제 가는 거고 1금융권들은 대체로 그런 부실 PF에 돈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네. 지나가죠. 근데 그때가 뭐였냐면 2003년부터 부동산이 슬금슬금 오르다가 6년 7년 더 올라요. 네. 그리고 그때도 이제 노무현 정부 때인데 네. 규제를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계속 오르잖아요. 네네. 초기에는 자기 자본이 많은 회사들이 자기 땅을 가지고 사업을 많이 하지만 시장이 점점 커지고 과열되면 어려운 사업을 하게 되고 공사 단가는 더 올라가게 되고 네. 그러면서 자기 자본 비율은 낮추고 대출을 많이 받는 거죠. 그럴 때 건설회사들이 보증을 서줍니다. 네. 이거 현대건설 힐스테이트로 팔면 분양 다 될 거니까요. 네. PF라는 게 내가 분양해서 분양받는 대금으로 이 빚을 순차적으로 갚을 수 있습니다. 네. 아파트 팔아서 중도금 들어오면 갚을게요. 네. 라고 해서 건설회사가 자기 재무제표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부채를 만드는 게 아니고 시행사가 주도하는 사업에 건설회사는 자기가 부의부채로 보증만 해줘요. 네. 내가 정 안 되면 제가 사주는 거죠, 뭐. 네. 뭐 이런 식의 이제 보증만 해서 재무제표 뒤에 이제 주석이 점점 많아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행사가 사업을 할 때 큰 돈 갖고 하는 게 아니라 50억이나 100억 가지고 땅 낙찰만 받고 맞습니다. 그 낙찰 받은 걸 근거로 브릿지론을 10몇 프로짜리를 땡겨 가지고 돈을 땡겨서 그다음에 시공사를 붙이는 개념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시행사가 한 번 성공하면 10배, 20배짜리가 터지는 거고 시행사들이. 그렇죠. 네. 시행사가 이제 대박이 나는 네. 거죠. 그래서 총 사업비가 있으면 보통 이제 토지대가 한 30~30%라고 하면 아주 건전한 사업장은 토지비를 시행사가 자기 자본으로 조달하는 경우가 있죠. 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버블이 될수록 희박해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가 100인데 30이 토지비면 네. 이 30 안에서 계약금이 10이니까 3일 거 아니에요. 전체에서. 네. 시행사가 이 3도 없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100배 장사니까 야 이거 인생 그냥 역전이냐? 야, 한번 해봐봐. 네. 뭐 이런 분위기가 남는 거죠. 이제 네. 가계약서 쓴 다음에 은행 가서 돈 빌려서 계약금 내는 거예요. 그렇지. 이때 당연히 금리가 높죠. 네. 그리고 10% 정도를 대출을 받는데 그걸 가지고 괜찮다고 해요. 네. 토지대금 30을 이제 건설회사가 보증해서 간 다음에 그래도 사업이 되는 이유는 공사를 딱 착공하는 시점에 분양을 합니다. 분양 돈이 그러면 들어오니까. 계약금 10%가 들어오잖아요. 공사비는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네. 땅 파는 시간은 조금씩 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잉여 현금이 조금씩 생기고 요 네. 현금 흐름을 맞춰서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들어올 때 정도가 되면 사업 수지가 좋은 사업일수록 준공하기 전에 이미 땅값 빚 다 갚고요. 네. 마지막에 자기 돈 남기는 거예요. 네네네. 그런 PF가 제가 이제 오랫동안 봐왔던 거고 네. 그게 버블이 가면 갈수록 자기 자본은 작아지고 사람들은 점점 용감해지고 네, 용감했어. 본 PF 전에 땅 사는 브릿지로는 12%, 13%, 15% 빌려요. 네. 분양만 하면 갚으니까. 네. 그렇게 가다가 문제가 생겨서 땅을 팔려고 보니 이 땅은 사줄 사람도 없대더라. 이렇게 이제 돼버리는 게 그 PF의 사이클이거든요. 근데 미국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 이게 뭐 9회 말에 어디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분명히 3년 전, 5년 전의 데이터 센터 사업은 빅테크들이 자기 돈으로 하는 사업이었는데 자기 돈 100%로 대출 없이. 점점 남의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네. 메타의 프로젝트를 제가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메타 거 보고선 구조를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떤 구조는 근데? 이거 한국에서 아파트로 많이 봤던 건데 이게 뭐냐면 메타가 그 300억 불짜리 네네네. 30빌리언 그래서 300억 불짜리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요. 자기 자본이 10% 3빌리언이에요. 30억 불. 네. 그럼 30억 불이 메타 돈이냐? 30억 불 중에 20%만 메타 돈이에요. 그렇게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80%를 블루아울이 블루아울 캐피탈. 네, 지금 자산운용사. 푸른 올빼미 지금 두엉이 네, 지금 거의 죽어갔죠. 네. 그렇죠. 근데 뭐 또 괜찮다곤 해요. 또 네네. 최근에. 근데 어쨌거나 여기서 나머지 자기 자본 80%를 투자자들의 돈을 받고 자기 돈도 더해서 네. 넣고 그러고 나면은 대출이 90%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270억 불이
대출이 되는 겁니다. 이게 3호 대출입니다. 아, 요거를 3호 대출로 6%대 대출로 조달을 받았어요. 6%. 네. 그래도 그래서- 뭐 높진 않네 그나마. 그쵸. 그러니까 예. 요게 이제 어떻게 가능한 구조냐면 메타는 자기 자본을 최소화해서 넣고 그럼 네. 메타의 재무제표는 어떻게 잡히냐면요. 270억 불은 메타의 부채가 아니죠. 아니지. 네네. 메타는 자기 자본 투자를 했기 때문에 네. 투자한 거에 자산만 있는 거예요. 네. 이거는 로스가 날 게 없는 네. 투자입니다. 네. 재무제표는 그냥 건전한 거예요. 네. 자기 돈으로.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런데 어마어마한 규모를 지으면서 메타가 10년인지 20년인지 모르겠어요. 장기 임대차 계약을 해주는 겁니다. 네네네. 자기가 쓰겠다. 다 짓고 나서 내가 임대료를 얼마를 낼 거다라고 해서 그 계산이 맞아 떨어지면 네.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참여한 270억 불에 참여한 기관들은 아주 굴지의 사모펀드들이고 연기금도 많이 들어갔고 이들이 보기에는 메타가 1, 20년 안 망하고 네. 임대료만 내줘도 그렇지. 이거는 6%대 나쁘지 않네? 너무 좋은 사업이죠. 너무 좋은 사업이네? 네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저는 이걸 보고도 놀랬어요. 어. 왜냐면 미국이 옛날에 서브프라임 때 문제가 됐던 게 네. 한국은 LTV 규제를 타이트하게 해서 네. 그래도 뭐 아무리 저가 주택을 사도 60% 이렇게밖에 안 빌려주잖아요. 네네네. 상업용 부동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90% 대출을 해서 개발 사업을 한다고? 네. 지금은 굉장히 낙관적으로 생각하지만 네.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이게 과연 가능한 건가? 아.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고요. 메타는 이 빅텍 중에 M7 애들은 그래도 신용도가 높으니까 이게 괜찮아요. 메타 AAA 아니에요? 그쵸? 당연히 그럴 거라 생각하는데. 메타는 매우 좋아요. 네. 그런데 이제 6%대인 거는 사실 높은 거고. 그렇지. AAA 치고는. 네. 그런데 이제 XAI가 콜로서스의 네. 반도체 주문을 빨리 하려고 음. 뭐 그때 당시에 12%대 대출을 받았다. 이게 네. 작년이에요. 네. 근데 이제 저도 사실 확인은 잘 안 되는데 이게 너무 금리가 높으니까 XAI가 그 스페이스 X랑 합병하면서 네. 요거를 17%인가를 먼저 선이자 지급하고 껐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네, 근데 네. 전액을 껐는지 부분 상환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근데 요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조단위 돈을요 12%대 빌리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면 있을 수 없는데.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일론 머스크 대단하다 생각하고요. 네. 아 CEO들이 이렇게 지르고 다니면 아마 CFO들이 막 속이 탈 것 같아요. 네네. 이미 뭐 저 오픈 AI의 CFO가 이상한 얘기를 한번 했어요. 맞아요. 네네. 최근에. CEO들은 탑라인 성장과 목표만 보는 거예요. 네. 아, 위대한 기업은 이렇게 탄생하나 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데 네. CFO들이 보기에는 이런 금리를 감당하는 사업은 지속 가능하지가 않죠. 그렇죠. 우리가 뭐 ROE 해봐야 보통 두 자릿수 나오면 잘 나온다 하는데 두 자릿수 비용을 까면서 유지한다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한국의 부동산이 호황일 때 네. 그리고 물류센터 엄청 호황일 때 너도 나도 땅만 계약하고 입지만 좋으면 빨리 계약하려고 10%대 브릿지론을 조달하던 것과 네. 너무 그림이 유사하다. 그래서 저는 싸한 느낌이 생기는 건 맞는데 네. 그러면 이게 바로 꺾이느냐? 네. 거기 지금 참전하겠다는 금융기관이 지금은 현재로선 줄 서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물론 이제 오픈 AI에 대해서는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지만 엔트로픽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이 또 돈을 네. 또 확 넣어주고 계속 돈 넣어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러니까 당분간은 지금부터가 진짜 버블인가? 그러니까 오픈 AI도 1220억 달러 조달을 했으니까 네. 버틸 수 있는 수명 연장을 했죠. 지금 맞아요. 다들. 예. 그래서 이제부터 정말 버블인가 보다. 네. 어디까지 왔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저도 요즘에 이제 버블이 시작됐다라는 느낌, 99년도 느낌 굉장히 진하게 드는데, 저는 이제 제일 막판에 도대체 이 정도 투자한 돈을 벌으려면 얼마 요금을 받아야 돼? 생각하니까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이번에 이제 제가 클로드는 맥스를 쓰고 있고요. 네. GPT하고 제미나이 전부 유료를 쓰니까 월간 구독료가 이제 막 20만 원 막 이네. 그렇게 되지, 그렇게 되지. 저 지금 프리랜서 돈도 없는데 네. 너무 많이 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뭘 했냐면 넷플릭스를 끊었어요. 뭐 뭐 다 시청자분들이 다 저 같을지는 모르겠는데 넷플릭스 셀이네.
들어보니까 진짜 신빙성 그쵸? 있어. 아 지금 내가 그렇겠다. 지금 넷플릭스 볼 때가 아니에요. 저도 사실 넷플릭스 1년에 몇 번 안 보는데 그걸 월간 구독료를 계속 내고 있는데 이거 안 되겠다. 끊어야 되겠다는 생각 들겠네. 다른 걸 끊겠네. 이거 보니까. 동의해 주시는 거예요? 진짜로. 제가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야 그건 네가 특이한 거지 이러더라고요. 아니 우리 업계는 정말 동의돼. 넷플릭스 끊고 다른 거 월간 구독하는 거 다른 거 끊겠구나. 네, 제가 당장 끊게 되고 네. 커피도 비싼 거 안 사 먹게 되고요. 네. 요즘 주가 올랐는데 사람들이 소비 안 하는 데잖아요. 구독료가 너무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클로드를 쓰다 보면 멈출 수가 없어요. 네. 이게 약간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네. 이것도 돼? 하는데 얘가 멈추지 않고 되니까 네. 저도 계속하는 거죠. 음. 그래서 어쨌거나 넷플릭스를 끊으면서 제가 넷플릭스 매출액을 찾아본 거예요. 네. 120억 불 정도 되더라고요. 연 네네. 매출액이. 네. 그러니까 오픈 AI가 대단하긴 대단한 거예요. 그렇지. 250억 불이니까. 이미 넷플릭스의 2배를 찍고 있는 거니까 네. 대단하긴 대단한 거고 그래서 열광하는 것도 알겠는데 그럼 얘가 오픈 AI가 넷플릭스의 10배 이상의 데이터 센터를 쓸 정도로 네. 커지면 그럼 매출액도 10배가 될 수 있나? 네. 오픈 AI가 벌려놓은 사업의 임대료를 꾸준히 낼 만큼 현금 흐름을 만들 만한 도약이 가능한가? 네. 그거는 정말 기계들끼리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속도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저기 클로드가 3,800억 달러, 그다음에 오픈 AI가 6천억 달러인데 이거 10년 안 짜게 되는 사업이니까 네. 그렇게 단순 계산해 보면 저기 비용의 한 2배는 매출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적어도. 그렇죠. 그러면은 저희 클로드 같은 경우는 10년도 아니야. 걔네 2030년까지라 그랬어. 그러니까 그러면 얘네가 이제 매출을 연간 거의 거진 한 1,000억 불 가까이 해야 된다는 그냥 러프한 계산이 네. 대략 나오는데 네. 1,000억 불 매출을 하려면 구글이나 애플이 하나 더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일단 저는 일단 클로드는 지금 열광하고 있으신 것처럼 방향을 잘 잡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업을 잡았더라고. 기업들은 연간 1억 쓸 수 있어요. 거기다가.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나올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보니까 애플, 구글 정도 수준의 회사가 되려면 모든 사람이 돈을 써야 되거든 거기다가. 예. 네. 애플도 사실 월간으로 환산을 해보면 네.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폰을 바꾼다고 하면 월간 5만 원, 10만 원을 쓰고 있는 거고 구글도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 이것저것 재미나는 거 다 보면 한 5만 원 내외는 쓰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쓰니까. 네. 근데 이거를 모든 사람 회사 비싸니까 회사 가서 쓰긴 해도 집에 와서 내 돈으로 내가 또 따로 쓸 거냐? 그건 좀 전혀 다른 문제일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한 달에 이렇게 막 20만 원씩 쓰고 있는데 네. 이걸 언제까지 그렇게 계속할 수 있느냐. 지금이야 약간 저도 신기하니까 더 쓰는 것도 있거든요. 분명히. 네네. 이게 성능을 비교해 가면서 네. 만약에 클로드가 계속 압도적 우위면 나머지를 끊겠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네. 지금은 맹렬한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저는 사실 그래서 반도체 사이클이 약간 더 마음이 가긴 했어요. 네네네. 왜냐하면 이런 사이클이면은 누가 죽고 죽이는 별들의 전쟁이다 이건. 그렇지. 네. 슈퍼스타들끼리 싸우는데 네. 구글이 그럼 뭐 TPU 만들었다고 그냥 자기 것만 하고 적당히 갈 거냐? 못하지. 못하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아마존도 엔트로피 투자하는 거고 네. 아마 얘네들이 서로 발을 넓히려고 할 거다. 네네. 그러면 최대 수혜를 보는 거는 글로벌 반도체가 당분간은 네네. 더 수혜를 보겠구나. 네네. 이런 생각이 있고 언제 조심해야 되냐면 반도체 증설이죠. 네네네. 엄청 증설하면 네. 그때가 제가 2007년에 조선 엔진 증설하는 네. 나중에 증설 다 해놓으면 사갈 데가 없어져요. 아니, 오히려 제가 보니까 듣다 보니까 전력 쪽이 오히려 진짜 빠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전력이 이제 시그널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실적도 좋아요. 그리고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뭐 장기 계약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뭐 발주처가 더 뭐 많은 계약을 줍니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다가 네. 그게 약간 간격이 좀 벌어지고 예상보다 수주 증가율이 좀 낮아지는데 회사들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캐파 다 차서 어차피 다 못 받아요라고 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발주를 줄 애들이 전력에서 먼저 줄어들 거라는 거죠. 네. 이게 확 증가하고 나면 네. 심지어 거기는 이런 전쟁이 나면 더 이상 데이터 센터 못 지어요라는 주가 나올 거고 네. 아주 극단적으로는 일부는 가계약 정도 했다가 됐어요 못 사요. 풀겠지. 네, 오더컷이 그런 나는 거지. 오더컷이 나오는 게 전력에서 먼저 나오지 않을까. 근데 아직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은 엔트로픽이 지금 받은 돈하고 그다음에 오픈AI가 받은 돈이 돈 떨어질 때까지는 가겠네. 그쵸.
돈돌기까지는 계속 쏘는 거지. 제너레이터는 납기 2년 걸린다니까 일단 쏴야죠. 예. 뭐 반도체 주문하면 뭐예요? 전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그렇지. 들어가는데. 그래서 요거는 아무리 고가여도 지금 다 주문하고 있다. 그러면 선행적으로 보면은 오픈 AI 같은 회사가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겼다. 요것도 하나 중요한 시그널이 되겠네. 네. 제가 약간 이제 너무 사실 저는 지금 반도체와 전력기기에 너무 꽂혀 있는 상태니까 네. 저는 이제 애널리스트가 훈련 받는 거는 그러니까 거품 물때가 꼭지였다 항상. 애널리스트 흥분하면 이제 끝났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뭐가 제일 나쁜가를 찾으려고 보다 보니까 사모 대출 시장을 보는 거고 네. 그리고 뭐 환경 오염 문제라는 별별 걸 제가 다 뉴스를 보고 있어요. 네. 그런데 약간 찜찜함이 생기는 주가 흐름이 하나 있는데요. 전력은 오히려 아직 안 꺾였어요. 네네. 근데 어디가 지금 좀 찜찜하냐면 미국의 자산운용사들 주가예요. 그러네요. 아폴로, KKR, 아폴로. 블랙스톤 얘네들을 보시면요. 뭐 ETF 많이 하고 주식을 더 많이 하는 블랙락 같은 데는 신고가예요. 계속 좋아요. 네네. 그런데 이 대체 투자, 상업용 부동산, 데이터 센터, 사모 대출 이걸 많이 하는 자산운용사는 네. 주가가 보시면 바닥에선 좀 올랐어요. 네. 바닥이 언제였냐면 3월 달에 전쟁 리스크하고 그리고 블루아울 사태 나면서 네. 3월 달에 주가가 블루아울이랑 같이 바닥을 찍었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에 많이 오른 건 뭐 30%도 올랐습니다. 네. 그런데 이걸 좀 장기 시계열로 보시면 아마 각도기님 보시면 딱 느낌 오실 것 같아요. 아, 되게 찜찜하네 하는 차트예요. 이게 고점에서 한참 내려왔다가 조금 올라간 정도여서 아니 그렇게 사업이 많아지고 있고 투자자들이 돈 들고 줄 서 있으면 자산운용사 운용보수와 성과보수가 계속 올라가야 되고 그러면 당연히 주가가 올라야 되는데 얘네 왜 이러지? 하기야 얘네 대출에서도 성과보수 받겠구나. 당연히 얘네는, 받죠. 그렇구나. 네. 운용보수가 일단 기본적으로 계속 네. 들어오고 있는 회사고 AUM이 커지고 있는데 네. 왜 그러지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하기야 지금 제프리 건들락도 그렇고 제미 다이아몬드도 그렇고 끝없이 계속 뭐 바퀴벌레 한 마리가 나오고 뭐 어쩌고 계속 얘기하고 네. 최근에 워렌 버핏도 마지막 인터뷰 즈음에서 이 사모대출권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생각보다 사이즈가 나오면 커집니다. 그 사람은 경험칙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과거 경험을 네, 보니까 네. 이게 하나 쏟아져 나오면 이게 연타로 주르륵 데이터 센터 투자 규모가 6조 달러라고 지금 추산한다고 시장에서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모대출 시장이 지금 한 2조 달러 규모인데 이대로 계속 성장하면 2030년에는 4조 달러가 될 수 있다라는 전망도 있어요. 네네. 근데 저는 이게 어림잡아 숫자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데이터 센터가 6조 달러가 되면 대출이 한 70%만 잡아도 그렇지. 4조 달러예요. 맞아요. 그쪽 시장에 사실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 작은 애들 망한다 이거는요. 뭐 미안하지만 작은 게 아무리 많아도 시스템 리스크가 되진 않아요. 그렇지. 네. 블루아울 하나 망한다고 해도 미국이 시스템 리스크 되지 않습니다. 네네. 그런데 6조 달러가 된 시장에서 4조 달러가 투자자이고 대출이라면 네. 요거는 조금 그때 가서는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은행은 참전 안 하고 사모대출만 참전한 거잖아요. 은행도 일부는 들어가는데 큰 규모는 아닌 거고 사모대출의 주요 출자자는 연기금 공제가 사실 더 많습니다. 아, 그러면 이거는 되게 보니까 리먼 사태 같은 와장창한 문제는 없을 거고 갖고 있는 거 깨지는 거네. 자산 가치가 확 줄어드네. 잘못된 경우에. 최악의 경우.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또 2030년이니까 뭐 그럼 지금 내일 망할 거냐 안 그렇거든요. 네네네. 지금 오히려 더 빨리 올라타려고 난리 나는 상황이라서 그렇죠. 2030년에는 또 화폐 가치가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미 충분히 다 벌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또 뭐라고 단정은 못 하겠어요. 아, 근데 얘기 듣고 보니까 결국은 금리가 문제네. 맞습니다. 어, 물가랑 금리예요. 네, 그러니까 네. 그게 결국 문제네. 네, 맞아요. 네. 케빈 호시가 금리를 내려주면 롱런 할 거예요. 생명 연장이 되는 거고. 한 번 더 불타오를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업은 네. 난리 나서 한 번 더 불타오를 것 같고 네, 뭐 실업률이 올라가도 그때는 사람들이 뭐 꿈쩍 안 할 게 네, 당연하지 AI가 다 일자리 대체할 거야 이러면서 이쪽으로 쏠림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제 버블의 징표 하나로 쏠림이 얼마나 심해지냐를 보잖아요. 네, 네. 누군가는 이게 지금 이미 닷컴 버블 수준으로 반도체나 AI 산업에 집중됐다라고 얘기하는데 또 이 철도 버블을 보면은 아직 그 정도는 또 아니더라고요. 아니 닷컴 버블도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닷컴 버블은 실적이 없었어요. 그쵸. 근데 이번 건 실적이 다 있어서 닷컴 네. 버블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네. 그래서 아직은 만약에 여기서 케빈 허씨가 올해 금리 인하를 한다. 네. 그러면 저는 올해 진짜 불꽃을 한번 보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으네. 네. 그러고 나면은 한 2, 3년은 엄청 힘들죠. 그쵸, 뭐 세게 다 말아당겨가지고 몇 년씩 걸 다 땡기니까. 네, 실적도 좋고 네. 다 좋은데 왜 이래 하는 일이 또 생기죠. 네,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즐기되 네.
춤을 추는 거는 분명히 맞고 네. 언제 어떻게 도망갈지 비상구는 어디야 뭐 어떤 신호가 나오면 집에 가야지 이런 네. 생각을 하면서는 봐야 되겠구나. 네. 머리와 마음을 분리하느라고 지금 요즘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네. 네. 이거를 너무 들썩들썩해도 안 되고. 그럼 사무대출 쪽에서 문제가 지난번 그 블루 아울처럼 그런 회사들이 자꾸 툭툭툭툭 튀어나오면 그건 이제 아주 신호네요. 그쵸. 그리고 2007년에서도 그때 증시에서 이런 수주 산업들 주가가요 상당히 요동쳐요. 변동성이 일단 마지막 끝자락이 엄청 커집니다. 그러니까 오르는 날 세게 오르는 건 좋은데 네. 하락하는 날도 세게 빠지면 네. 이건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냥 의견이 분분한 거네. 네. 어떤 애들은 좋게 보고 어떤 애들은 너희들 모르는 걸 내가 알고 있어. 뭐 네. 이러면서 파는 거고. 그러니까. 그쵸. 네. 그렇게 하면서 고점에 박스권이 뭔가 생긴다. 네. 그러면 좀 탈출할 준비도 먼저 해야 될 수도 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숫자가 너무 빨리빨리 집계가 되고 이게 이제 2030년까지의 기대감이 시장에서 총합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좋게 보는 방향은 6조 달러를 보고 가는 시장이고 네. 나쁘게 보는 방향에서는 6조 달러 거품이고 이 중에 3분의 1도 필요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럼 벌써 몇 조 달러의 간극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럼 그 중에 하나 망하면 그만큼의 수요가 또 없어지겠죠? 그렇죠. 면밀하게 봐야 된다. 저희는 그래서 수출입 동향을 좀 보고 있는데 수출입 동향이 4월에서 5월 전월 대비 증가율이 없습니다. 반도체가. 그 왜 그런 거예요? 저도 모르겠어요. 이유가 그동안에 나와 있던 데이터와 뉴스로 보고인데 뻥 하고 올라갔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한 달치 과거에도 한번 그런 적 있어요. 이러다가 두 달 있다가 빵 이러니까 한 달만 더 보자. 근데 5월 지금 10일 데이터 나왔는데 네. 4월 10일 데이터보다 늘지 않았어요. 어. 근데 이것도 20일까지는 봐야 돼요. 네. 5월 20일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 정확하진 않은데 저는 그래서 이제 한국 수출입이 또 굉장한 선행 지표 아닙니까? 그쵸. 어마무시한 선행 지표니까. 카나리아죠. 예. 네. 만약에 두 달 연속 매출이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보시면 안 되고 전년 대비는 이미 한 50% 지금 빠방빵 이러고 있는데 전월 대비 워낙 계속 신기록을 찍어왔고 앞으로도 신기록을 찍을 거라는 감안해서 우리가 서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안 되면은 좀 문제인데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10일 있다가. 이게 이제 삼성전자가 이번 사이클에서는 증설이 없었잖아요. 네. 그리고 만약에 극단적으로 HBM을 빨리 성공했으면 네. 또 지금 이런 수혜를 못 받았죠. 못 받았잖아요. 사실은 진짜 되게 웃긴 게 되게 재밌잖아요. 하이닉스는 HBM으로 떼돈 벌어서 71.5% 영업을 네. 찍은 거고 네. 삼성전자는 왜 돈 벌었나 했더니 레거시 팔아가지고 돈 벌었어. 그러니까요. 그렇게 사실은 걱정했던. 뒷짐지고 돈 벌었어. 그러니까요. 삼성전자는. 네. 그런데 이 레거시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네. 증설을 안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 점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긴 합니다. 네. 만약에 삼성전자가 여기서 HBM을 이미 성공했고 네. 거기서 이미 잘 벌고 있고 음. 디림은 이렇게 좋아지지 않았다고 하면 네. 그러면은 이제 뭐 꼭지가 거의 다 오나 이런 생각할 텐데 네. 아직은 정말 가만히 있다가 뭔가 수혜를 봤으니까 HBM 시장 열려 있죠. 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여기서 이제 HBM까지 성공하면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라서 네. 저는 삼성전자는 아직은 좀 개인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파운드리도 열려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장기 계약을 보통 얼마 동안 장기 계약을 하는 건가요? 지금 얘기 나오는 건 3년, 5년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느낌은 삼성전자 이제 시크릿컬 아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네. 시크릿컬이 아닐 수는 있는데 어쩌면 수주 산업이 돼가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네. 더 전방 산업에 더 예민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전방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잘 봐야 되겠구나. 네. 네, 그런 생각은 네. 좀 합니다. 네, 오늘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상 최고가를 구가하고 있고, 뭐 솔림도 아마 극단적입니다. 시장이 5% 올라서 사이드카도 불어오는 날인데 아주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김일매 애널리스트께서 저희의 생각을 좀 정리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았던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혹시 우리 시청자분들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네. 또 얘기해 주시고 싶으신 게 있으시다면? 지금은 뭐라고 뭐 얘기할 게 없는 시장인 것 같아요. 그냥 그리고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되고 좀 숫자를 잘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직은 괜찮은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달리는 동안에 또 증시 전반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이게 또 돈이 돌지 않습니까? 요새 네. 백화점이 또 네, 난리죠. 명품도 팔리고 난리 났다면서요. 네. 외국인도 많이 오고 뭐 네. 여러 가지로 호재가 많을 때는 또 호재밖에 안 보이는 그렇죠. 그런 시장인데 여기서 제가 애널리스트를 했지만 안 좋은 시그널이 나올 때가 뭐냐면 목표 주가를 올리는데 네. 이익을 더 이상 올릴 룸이 없고
밸류에이션만 올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이익을 올리면서 올리고 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퍼 10에 맞춰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퍼 10이 아니라 퍼 20에 맞춰서 주가가 올라간다. 네, 그 하늘을 보자 이렇게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조금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 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오늘 아주 귀중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희 구독자분들의 미래가 훨씬 더 밝아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직접 현장에서 직접 이렇게 기가 막힌 거야. 이게 데이터 센터와 옛날 그 건설 PF 물류센터 이거하고 연동이 되면서 쫙 이어지니까 뭔가 역사를 좀 배운 것 같아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 데이터 센터 위험 얘기해가지고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데이터 센터가 AI가 망한다도 아니에요? 네, 그 물류센터 옛날에 공급 과잉 온 거는 쿠팡 망하지 않았어요? 네네네. 그냥 그쵸. 시장이 과열되면 네. 투자가 공급 과잉이 된다. 네네네. 그거를 좀 조심하자. 네, 하지만 아니, 지금은 아직은 아니다. 지금 여주나 경기도에 지금 비어 있는 물류창고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공실률 뭐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너무 많이 때려져가지고 그런 거고 지금 다른 차원은 뭐냐면 데이터 센터는 부지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전력이 있어서 지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물류 공실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전력이 없는데 못 짓는데 맞아요. 지을 수 있어요. 과잉이 쏟아지는데 그렇게 보시는 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귀한 말씀해주신 김열매 애널리스트께 감사드리고요. 함께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하다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